올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의 어떤 침체 상황이 시작되었고, 다행히 글로벌 정부는 재정이나 통화 부분에서 상당히 좀 신속한 대처를 하고 하는 신속한 대처 등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은 상당히 좀 빠른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올해 우리 국내 증시에 뛰어들었고, 내년 그리고 이제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 등이 조금 커져가고 있는데요. 뭐 올 한 해 동안 동학개미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새로운 투자자들이 시장에 많이 공급되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정보의 불균형, 그리고 익숙치 않은 투자 환경,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들을 겪고 계십니다. 뭐 워렌 버핏이라든지 레이 달리오 등과 같은 투자 현인 등의 책을 읽어가면서 많은 공부를 습득하신다는 점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부분으로 생각이 드는데, 대신 제가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나라 주식만의 특징이 꼭 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대한 어떤 투자를 많이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우리 주식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특징 등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 강연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당분간 우리 주식시장과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상당 기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등을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특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와 동행을 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올해 코스피가 1,500선까지 주저앉았다가 어느덧 이제 2,400선까지 회복되는 이런 저력을 보여주었고,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구는 강세장이라는 표현, 누구는 상승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 두 말 다 틀리지 않은 말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 강세장이라고 하면 사실 경기 상황과는 무관하게 언제든 발생 가능한 것이 강세장이다라는 정의를 쓸 수가 있고, 상승장이라는 정의는 일정 기간 동안 경제, 기업 이익이 주식시장과 동행하게 되는 기간을 우리가 상승장이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상승장이라는 표현보다는 강세장에 가깝다라는 기억을 조금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 화면에서 보시는 명목 GDP의 흐름과 그 거래소 그리고 코스닥을 합친 우리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의 추이를 보았을 때 대체적으로 이 그 흐름은 우상향하는, 이 동행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미 많이 접하셨던 것과 같은 버핏 인디케이터라는 표현으로 우리 명목 GDP와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간의 비율 등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버핏 인디케이터는 한 90% 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이제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올해 1분기 때와 같은 무시무시한 충격이 발생됐을 때 시장 참여자들은 당연히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고 끝없이 추락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가 항상 투자의 기회였다라는 것들은 항상 우리 주식시장을 뛰어넘는 경제의 레벨이 계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일시적인 충격 이후로는 강력한 복원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등이 우리 시장의 주요한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있을 우리가 예상치 않은 충격이 나올 때 이 그림을 꼭 한번 기억해 보신다라면 저가 매수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기준 등을 생각하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 그림에서 또 지적할 수 있는 우리 주식시장만의 구조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금융이 경제를 뛰어넘어 본 적이 없다는 뜻인 부분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항상 명목 GDP,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돈으로 환산한 것과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에 대한 그 차이를 보면 항상 밑에 쪽에서만 활동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하나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는 시가총액과 명목 GDP 간의 괴리율이 제로에 가깝는, 아니면 상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때는 항상 대세 꼭지였었다는 점입니다.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처음 넘었었던 2007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처음 회복했었던 2011년, 그리고
지난번 반도체 호경기 등으로 해서 2,600선을 넘었었던 2017년 이 해당되는 구간마다 마치 당시에는 시장이 엄청난 변화와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확장세에 들어갔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어 왔었지만 언제 그래난 듯이 뒤로 후퇴하는 모습 등을 보여주었었다는 점이죠. 현재 우리 주식시장의 내년 예상 명목 GDP와의 차이가 대략 한 6에서 8%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 등은 앞으로 내년 목표 지수를 설정할 때도 과연 2021년 내지 22년에 우리 주식시장이 금융을 뛰어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기억합니다. 만약 내년 예상되는 명목 GDP를 타겟 시가총액이다라고 가정하고 이를 코스피로 환산하게 되면 대략 한 2,700선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상당수 증권사들 내년 그 예상 코스피 예상 밴드의 상단이 2,700 내외에서 논의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다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군가는 뭐 2,800 얘기할 수도 있고 3,000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그 지수가 가능할 수 있냐라는 점이죠. 만약에 3,000포인트라는 것을 명목 GDP로 적용을 해서 하려면 명목 GDP가 지금보다 한 25% 정도는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경제가 아무리 활력을 되찾아서 3%, 연평균 3% 성장을 해도 8년 정도가 걸리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아무 근거 없이 그냥 3,000포인트를 얘기하게 된다는 것은 조금 무책임할 수도 있고 뭐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거나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서 오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 현상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맞을 수 있는 역풍도 투자자들은 꼭 기억해 둘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꼭 상기하셨으면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설명을 할 때는 방금 경제 부분과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 이익과도 흐름을 같이 한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기업 이익의 레벨에 따라서 어울리는 주가지수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90년대 이후에 우리 상장기업들의 이익의 흐름과 코스피의 평균지수에 대한 흐름 등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90년대 같은 경우는 뭐 지금과 비교해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수준이 상당히 뒤처져 있었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이 해당되는 구간에는 우리 상장 기업들은 연평균 10조 원 내외 그리고 3년 단위로 수시로 적자가 발생을 하던 상당히 어떤 발전 단계에 있었던 시장 구조였었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가 500에서 1000포인트에 머무를 수 있었던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IT 버블을 겪고 난 이후에 우리 기업들은 50조 원대로 레벨업이 되다 보니까 이제 1000포인트 저항을 뚫고 그 다음 영역대로 레벨업되는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금융위기라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겪기도 했지만 이 이후로 또 우리 상장 기업들의 이익은 또 한 번 점프업을 해서 80조 원대까지 이익 레벨이 상향되었고 이때부터 우리 코스피는 2000포인트대가 이제 안착된 그 변화를 보여주었었고요. 지난 17, 18년도에 반도체 경기가 슈퍼사이클이 찾아오게 되면서 우리 상장 기업들의 순이익이 이제 100조 원대가 열리는가 보다라고 기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가 2600선까지 올랐고 이를 기초로 해서 우리 주식시장은 다음 단계로 또 갈 수 있을 거야.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들이 조금만 올라와 줄 수만 있다라면은 100조 원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년도 이후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그러면서 지난해 그리고 올해까지 연 2년 연속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면서 올해 예상되는 우리 상장 기업들의 이익 수준은 다시 70조 원대 후반 한 80조 원 규모로 다시 레벨 다운되어 있다 보니까 코스피가 다시 원위치로 리셋되어 있는 모습 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앞서 제가 명목 GDP와 시장과에 대한 관계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식시장이 뭐 2600선대 아니면 3000 시대를 열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상장 기업들의 이익이 100조 원대 아래로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신뢰를 심어줘야만 레벨업이 또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되면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금융 세제나
여러 지원안을 제공해 주었을 때 이런 것들로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 우리 상장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체질 개선 이런 부분 등에 대한 변화를 가져와 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경제와 주식시장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충격에 대한 강한 반발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경기 침체가 와 있는 상황에서 향후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 그리고 주식시장이 뭐 V자형 회복할 것이냐, U자형이냐, W자형이냐, L자형이냐 여러 가지 알파벳의 어떤 이니셜에 대한 형태를 가져와서 여러 다음에 대한 시장 경로 등에 대해서 많이 언급한 부분 등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그림은 느끼시겠지만 수학 기호인 루트에 대한 기호를 가져온 루트형 패턴을 가지고 있는 우리 경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처음 설명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지난 2009년에 전 한국은행 총재였었던 이성태 총재가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을 하면서 처음 언급해왔었던 부분이고요. 우리 경제와 주식시장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특징은 경제 쇼크에 의해서 강력한 충격을 받게 된다라면 이 충격에 대한 그 대응을 정부, 기업, 가계가 동시에 대응에 나서게 되면서 상당히 강력한 회복력을 과거에도 보여주었었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 다음의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플랫해져가는 과정 그리고 경제와 주식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이런데 사회와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 중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기업들의 주가의 반발력과 그리고 전체 경제의 회복 속도를 따르지 못하는 쇠퇴산업 그리고 구전통산업 등 간의 회복 주기가 다를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최근 상황으로 설명해서 본다면 지금 선도 기업들에 해당되는 부분은 뭐 흔히 비빅주라고 하는 언택, 바이오, 배터리 등등 여러 성장 산업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과 같은 경우 뭐 백신 관련 백신이 개발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 경기민감주들에 대한 주가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사실 쇠퇴산업 그동안 충격에 대해서 대비가 전혀 되지 않았었던 기업들이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현재 접근한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연말과 내년 상반기에 봐야 할 부분은 이런 회복에 대한 연장선상에 있느냐 아니면 리플레이션 단계에 들어가기 위한 플랫해져가 있는 구간에 들어가 있느냐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후자 쪽에 우리는 내년 상반기에는 플랫해져가는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리플레이션 구간에는 선도 기업들이 다소 좀 느슨해지는 변화를 보이게 되고 경기민감주들이라든지 그동안에 시장에서 좀 소외되었었던 산업들의 어떤 정상화 시도 등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 달아야 될 것은 앞으로 몇 년 안에 경기 확장세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느냐가 가장 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명확해져 간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사실 선도 산업을 선택을 하던 아니면 그동안에 부진했었던 컨택 산업 등을 선택하던 누구나 승자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문제는 요 구간에서의 강약 조절을 잘하는 부분 등이 중요하다 판단을 하고요. 또 하나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플랫해져가는 기간이 길 거냐 짧 거냐에 대한 부분 등을 또 우리가 고민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간은 예상보다는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이런 선도 산업과 쇠퇴 산업의 양극화 양상이 벌어지게 되면 이들은 성장 산업을 비난하게 되고 이 성장 산업은 좀 뒤처져 있는 산업들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열과 조금 마찰 이런 내용들이 조금 나설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인데요. 대신 최근에 팬데믹 상황이 그런 마찰과 충돌의 우려를 축소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경제를 살려놓고 봐야 되다 보니 이들의 불만도 조금 희석시키게 되고 이들도 그냥 돈만 벌면 그만일 것이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회적 공헌 활동과 너희들이 희생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 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현재 시장 전망 내용으로 끌어와서 보게 된다면 2021년 이후로 시장 확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가정은
달라질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기본 가정하에서 당분간 투자자들은 투자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주식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는 강력한 순환성이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그 다른 나라 주요 증시를 보게 되면 미국을 예를 들었을 때 금융위기 이후에 지난해까지 쉼없이 주가가 올라서 10년 동안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처럼 주가가 아무 탈 없이 매년 조금씩 오를 수만 있다라면은 누가 주식 투자하는 것을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특성 중에 하나는 그런 선형적인 기간이 생각보다 짧다라는 데 있고, 그렇다 보니 투자자들이 주식을 투자하는 것에 있어서 위험하다, 항상 뒤통수 맞는다라는 어떤 불신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 등이 크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 주식시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구조적인 특성을 잘못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그림은 우리나라 시중 유동성을 뜻하는 광의통화 변화율과 코스피의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림은 쉽게 말해 유동성이 증가하는 기간, 그 유동성이 증가하는 기간에 주식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여왔느냐, 그리고 붉은색 구간은 유동성 증가가 둔화되는 구간에 우리 주식시장의 반응은 어땠느냐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에 시중금리가 제로에 가깝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다 보니 시중 부동자금이 어딘가 투자되려 하는 성향이 상당히 짙어졌죠. 특히 우리 유동성 환경을, 주식시장 유동성 환경을 더 촉진시켰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의 등장으로 시장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자금이 자연스레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변화를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도 그런 현상은 항상 있어 왔었고요. 유동성 증가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은 시중 유동성이 투자처를 찾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였고요. 이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주식시장은 이런 식으로 점프업하는 그런 시도를 보여왔었습니다. 근데 항상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풀리면 주식시장에 도움이 돼 주가는 올라라는 것들만 생각하고 계신데 이 푸른색 영역에서의 코스피 반응을 보게 되면요, 주가가 오르는 듯 같지만 다시 전년비 수준으로 돌아가는, 오르는 것 같다가 다시 제로로 수렴하는 현상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이 현상이 결국 제로에 수렴하는 현상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이런 순환성에 대한 특성을 이해를 하시지 못한다라면 줄창 주식만 들고 계시다가 수익 났었던 거 다 토해내는 상당히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은데요. 코스피가 2400선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엄청 오른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은 올해 저점 대비 현재까지의 상황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일 텐데, 지난해 이맘때 코스피가 225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현재 코스피는 한 3에서 4% 오른 정도에 그친 상태로서 계속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뜻이라는 점이겠죠. 그러면 이 해당되는 구간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경계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동성이 증가한다. 유동성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책금리가 낮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고요. 전체금리가 낮다라는 뜻은 그만큼 거시 여건이 좋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동성이 확장된다는 이 해당되는 구간에는 매크로 악재가 수시로 등장할 수가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르는 듯 싶다가 우리가 전혀 예상치 않았었던 돌발 악재의 등장으로 인해서 원점으로 돌아가려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 해당 구간에 우리가 위치해져 있다라면은 주가가 오를 때 뒤늦게 추격하는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고요. 마치 좀 원점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 조금 뒤로 후퇴한 느낌이 들었을 때 시장의 진입 기회를 찾으시게 된다라면은
수익에 대한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불과 3주 전만 하더라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코스피가 2000선 초반대까지 되밀렸지만 불과 2주 사이에 200포인트나 또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당분간은 우리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과 같은 푸른색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들,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어떤 기교를 가진 대응 전략을 쓰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그냥 싸다 싶었을 때 주식 한번 사서 그냥 꾸준히 묻어두는 것을 선호하는 투자자다라는 분들은 지금과 같은 해당되는 구간에는 상당히 혼란스러움을 겪으실 수가 있다는 점인데요. 이런 분들이 노리셔야 될 구간이 바로 이 붉은색 구간입니다. 이 붉은색 구간은 유동성의 증가가 둔화되었을 때, 유동성의 증가가 둔화된다는 뜻은 시장에 넘쳐나는 유동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물 경제로 흘러 들어간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정상화되고 경제 정상화의 증거가 상장 기업들의 이익 개선 등으로 확인이 된다라면 펀더멘탈 모멘텀이 지원하는 상승장에 대한 표현이 바로 이런 구간에 나타난다는 거죠. 적어도 1년 이상 주가가 꾸준히 오르는, 아니면 16년도 이후로 나타났었던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주가가 꾸준히 오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구간은 유동성의 증가가 둔화될 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푸른색에 해당되는 유동성 확장 구간에 위치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내년 우리 경제가 얼마나 복원될지까지는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빠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 이후로 우리가 앞으로 기다려야 될 구간은 이 붉은색 구간이 앞으로 2, 3년 안에 찾아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 대응 전략을 새로 수립하시는 것도 필요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격을 형성하느냐라는 기본적인 가정도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주가라는 것은 본질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질 가치는 우량 주주들, 충성 주주들이 많이 그 해당되는 주식을 보유했었을 때 주가가 현재 가치, 시장 가치 수준으로까지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고요. 문제는 요즘처럼 이제 성장 산업 중심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투자자가 많아졌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투자자가 감소하는 내지는 시장에서 자본이 유출되는 징후를 보여주게 된다면 투자자들은 이 변화에서 상당히 경계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른 강연 내용에서도 한번 언급드렸었던 부분이지만 전에 논쟁이 계속되었었던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 이 내용도 주주와 과연 투자자를 우리가 동일하게 해석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충성주주가 있을 수도 있고 아침에 사서 저녁에 파는 투자자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을 동일하게 우리가 해석하면서 여러 세수 정책에 대한 주장을 한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부분 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추후에는 우리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서 현재 시장에 유입되어 있는 국내 유동성이 이탈되지 않도록 규제만 고민할 부분이 아니라 여러 장려 및 지원 정책들도 내년 이후로는 충분히 논의되면서 우리 국내 증시에 힘을 더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고객 예탁금이 50조 원 중반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 10년 넘게 20조 원대에서 맴돌았었던 예탁금이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갔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파란색 영역으로 보여드리는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지난 10년 전 144조 원에 달했던 것이 지금 70조 원밖에 되지가 않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결국 간접 투자의 어떤 패러다임이 지금은 직접 투자로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보고 있고요. 이 상황을 일부에서는 투기적인 활동, B2라든지 이런 표현을 조금 쓰는 과격한 표현 등이 조금 있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최근 들어 우리 가계에서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진행되면서 어떤 경제와 금융에 대한 지식 수준에 대한 발전, 그리고 정보 불균형에 대한 해소, 이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부분인 만큼 앞으로는
지속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개인이 무한정 국내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확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내년 이후로 우리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보강시켜 줄 수 있는 여러 주체들 중에 하나는 외국인, 그리고 기업들 자본이 모험 자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기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승 국면 일정 기간 동안 오르기만 하는 특성을 나타나게 될 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금리가 오를 때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또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코스피의 움직임과 미국 국채 10년 수익률의 6개월 레깅 차트를 가지고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인데, 이 푸른색 음영 부분을 보시게 되면 미국채 10년물이 오를 때 주식시장도 같이 올라가더라,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체 글로벌 투자 자본은 주식과 채권에 대한 적정한 황금 비율을 가지고 밸런스를 찾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요. 금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어쨌든 시장 금리가 오른다라는 뜻은 경제에 문제가 없구나라는 것들에 시장 참여자들의 확신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지난 한 달 사이에서도 변화를 보게 되면 미국 10년 수익률이 조금씩 오르는 모습을 보이더니 주식시장이 같이 오르는 이런 잠재력을 보여주었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금리는 바닥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금리는 상당히 오랜 시간 제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도 시장금리는 조금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정책금리를 상당 기간 제로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당분간 재정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글로벌 정부의 입장과 국채를 찍어서 발행을 하게 되면 자연히 발행 시장에 채권을 공급하게 되고, 공급의 증가는 채권 가격의 하락을 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채권 수익률은 오를 수밖에 없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주식 투자자들도 상당히 불안해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최근 채권 플레이어들은 2021년을 정말 걱정들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유인이 시간이 갈수록 부족해지는 환경에서 대응을 어찌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패닉에 빠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분들과 비교하면 주식시장에서 활동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마음 편안한 위치에 있다는 것들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주요한 특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작은 소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주식시장이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할 때 항상 방향에 대해서 많이 집착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방향 중요한 부분이고 일정한 방향에 대한 설정 이후에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짜내는 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꼭 주식시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산시장에는 순환성과 선형적 관계, 이 부분을 조금 더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형적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그러면 너무 잦은 매매가 필요하지가 않겠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가치가 상승할 테니 가만히 있게 되더라도 그 자산의 가격과 가치는 상승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둘 수가 있는데, 순환적 대상이 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항상 오랜 보유를 하게 되는 것이 자칫 어떤 기회비용의 손실을 갖게 되는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의 내부의 모습만 놓고 보더라도 조금 더 펀더멘탈한 측면에서 안정되어 있는 거래소는 오래 보유를 했을 시에 손실에 대한 위험을 그렇게 크게 가져가지 않고, 어쨌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수익은 내긴 내더라. 그게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순환성 시장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코스닥 기업들도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점 등은 다행스러운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그 2020년도 사례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시장이 팽창하고 새로운 가치로 재평가받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새로운 투자자가 많이 공급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투자 자산을 하나의 재화라고 가정을 하고 그 재화의 그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서 보면 수요가 강해지면 가격이 올라갈 거고요. 반대로 공급이 커지면은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우량 상장 기업들은 매년 끊임없이 상장을 하고 있는데 주식 투자 인구라든지 주식 투자액 등의 경우에는 변화가 없었었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앞서 보셨던 신규 투자자들의 유입, 수요의 강화가 올해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체질을 많이 바꿔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주식시장, 특히 거래소 시장의 경우에는 최근 언택 관련주다 시총 상위주들의 이런 그 우량 종목들에 대한 그 편식으로 시장 체질이 많이 개선되는 변화들을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문제는 현재 코스닥 시장만 놓고 보면 여전히 답답하다라는 거죠. 여전히 개인 투자자 중심, 또 시총 상위에는 바이오에 한정된 이런 그 어떤 고질적인 문제 등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황인 만큼 그 변화를 추후에 가져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후반부에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특징을 이해하셨다라면 내가 이제 왜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언제까지 투자를 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는 현재 투자 자산의 부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에셋 쇼티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지난 10년 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현재 팬데믹 상황에 의한 코로나 경기 침체에서도 글로벌 경제가 어떤 순간적인 침체와 충격에 빠지면서 믿을 만한 자산이 없다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에 대한 균형각이 어느 정도 낮게 형성되어 있다가 갑자기 예상치 않은 돌발 악재가 터지게 되면 우리가 믿어왔었던 안전자산에 대한 공급이 줄어든다라고 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가치가 오르게 되죠. 근데 너무도 신기한 게 이렇게 시장에 일시적인 패닉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강력해져서 안전자산에 대한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현상을 10년 전 금융위기 때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 경제가 잘못될 수 있어, 유럽이 잘못될 수 있어 라는 얘기들을 하면서도 미국 사람들은 미국 채권을 사고 유럽 채권만 사왔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해당되는 자산에 대한 가격 상승이 시장에서 빠르게 진행되었었던 부분이 있고요. 문제는 그렇게 믿을 만한 자산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해당되는 자산들을 먼저 사모으자.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이 편하잖아. 또 선진국 중에서는 그래도 일본보다는 미국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해당 자산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타났었던 것이 대표적인 예라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10년 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이제 조금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가 지난 10년 동안 안전자산 중에 채권에 대한 보유 비중은 높여줄 대로 한번 높여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 단계에서 그래도 조금 덜 위험한 자산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들에 있어 지금 당장은 미국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 과연 미국이 안전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할 경우에는 조금 스타일적이거나 어떤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위험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겠지만 지금 좀 불확실성이 커지는 선진자산만큼 이제는 신흥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도 커질 수 있어 라는 것들에 대한 해석이 조만간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등이 이제 우리 국내 증시와 신흥국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것은 대차대조표 공식입니다. 우리가 아주 상식적인 재무 상식만 알고 계신다라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10년 전 금융위기가 발생됐을 때는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의 훼손이 발생되면서 자본에 대한 삼각 등이 빠르게 일어나게 됐고 그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라는 것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된 것이 지난 10년 전의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진 측면 등은 분명히 있지만 현재 세계 경제에서 자본 손실에 대한 개념을 눈으로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뭐 부동산이 패닉에 빠졌다던가 주식이 패닉에 빠졌다던가 누군가 손실을 봤다는 얘기가 없고 금융기관이 아주 구조적인 위기에 빠졌다.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라는 신호가 전혀 나와 있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 시장에서 유동성을 공급해서 부채를 늘려놨습니다. 자본은 제자리인데 부채를 늘려놨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산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각종 규제 정책을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안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고 이 환경 자체가 당분간 바뀌지 않다라는 전제를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부채를 활용해서 이 부채를 나의 자본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투자 활동의 기본적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19가 만들어진 아주 감사한 부분 중에 하나는 밸류 체인의 이동을 촉진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과거 구경제는 우리가 어떤 경제를 구성하는 뭐 기초 설계, 디자인 것에서 생산, 제조, 그리고 마케팅, 영업 부분 등과 같은 여러 밸류 체인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값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이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성장을 해왔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장 국가들은 이 시스템 등을 취해 왔었는데요. 근데 이미 지난 10년 전부터 플랫폼 기반한 경제 시스템이 도입이 시작되면서 이 라인이 그 앵그리 라인이 스마일 곡선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미국이 그동안 팽 관련 주식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그냥 돈 주면 싼 값에 만들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핵심 기술 그리고 다양한 마케팅 채널 이 부분에 대한 가치를 중점적으로 강화했었던 부분이 미국 주식시장이 순항했었던 주요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기초 설계 중심, 원천 기술 중심으로 발전해 왔었던 기업이 뭐 애플이라든지 아니면 테슬라 그리고 유통망을 중심으로 한 것들은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들,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 기업들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이 앵그리 라인에서 별로 바뀌었었던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 상황이 와서 우리나라도 이 밸류 체인이 스마일 곡선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등장이라든지 또 다른 배터리나 이런 성장 기업들에 대한 성장 분야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주는 부분들 이런 변화가 이제 시작된 상태고 이 상황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지속 가능한 이럴 변화가 있다는 점 등도 생각해서 보았을 때 당분간 이 투자의 그 기조가 상당히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부지런 경제에서 살아왔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일해왔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야근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상당히 그런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게 그런 것들이었죠. 우리 부모 세대, 이전 세대가 강조해왔었던 근명성실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성공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왔었던 거죠. 이제 문제는 이런 부지런 경제가 성장 시대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었는데 저성장 시대에 돌입하면서 조금은 불필요해진 다소 소모적인 부분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저성장 시대에 필요하지 않은 여러 어떤 부지런함이 해도 써도 안 써도 될
되었을 여러 기회비용을 소모하면서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로 이어졌었던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장과 사회의 패러다임이 부지런 경제에서 서서히 게으른 경제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지해 둘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게으른 경제라고 그러면 또 이제 그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또 무슨 이상한 소리냐라고 상당히 거부감 있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는 아프면 쉬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아파도 이약 물고 나가서 내가 내가 받는 월급의 그 어떤 가치를 효용을 뽑아내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런 현상이 뭐 직장 폐쇄라든지 이런 걸로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 게으름 경제에 대한 전환은 기회비용을 제거함으로써 효용을 극대화하는 그 사회적 기준에 대한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한 과정이 사회적으로 정착되는 과정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최산성과 생산성 이런 부분에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는 거죠. 당장 우리 주변만 둘러보아도 이런 변화 등이 감지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2020년도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또 10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찬스를 놓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지금 주가는 거품이야. 아마존 PER 100배,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 바이오 기업들 PER 80배, 이게 어떻게 거품이 아니고 무엇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봤을 때 통계적인 밸류에이션 지표 등 간의 비교로 놓고 본다라면 닷컴 버블 때와 준할 만큼 주가가 선행적으로 빠른 상승을 보였었던 측면 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후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너무 그냥 껴맞추식의 해석이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현재 플랫폼 기반에 대한 경제가 우리 시장과 경제를 구성하는 밸류에 대한 재배치를 촉진시키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는 거죠. 20년 전 닷컴 버블이 닥쳤을 때 당시에는 상당히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었죠. 인터넷의 보급이라든지 PC 보급 이런 내용들로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게 여러 이 가치에 대한 재배치나 논의 등이 있어 왔었는데 20년 전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기간 산업에 대한 저항이 있느냐 아니면 순응하느냐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인터넷이 시작되어서 이제는 손편지 대신 전자우편을 보내는 것이 가능해진 시대. 그리고 줄을 길게 서서 내가 전화할 수 있는 그 순서를 기다리던 유선전화 시대에서 무선전화가 가능해진 시대. 이 해당되는 시대에는 기간 산업에 대한 저항 의식이 상당히 강했었다는 거죠. 성장 산업에 대한 등장이 당시 기간 산업 등의 많은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게 되면서 그 해당되는 산업 등에 대한 여러 문제 등을 지적하게 되고 정책 등은 이 해당되는 기술 성장 산업 등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인 입장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시게 되면 이 플랫폼 관련된 기반한 기업들이 성장을 한다고 해서 이를 억제시켜야 한다라는 기간 산업들에 대한 저항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오히려 이 플랫폼 기반한 경제에 현재 전통 구경제 산업이 얼마나 적응하고 참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이 내용만으로도 현재 버블을 논한다라는 것 자체는 조금 시기상조에 대한 의미로 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 버블에 대한 논쟁을 하기는 좀 어렵다. 하지만 이제 추후에 이런 저항에 대한 징후 등이 만약에 발견되기 시작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왔었던 플랫폼 기업들이 정말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기여, 일자리에 대한 창출 이런 부분 등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배만 분리를 하더라. 사옥을 짓는다라든지 아니면 스톡옵션을 나눠줘서 직원들의 퇴사가 줄을 잇는다든지 그런 징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믿어야 할 부분 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이 주어졌느냐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그림은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와 그 정책금리 결정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테일러 준칙금리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테일러 준칙금리는 기대 인플레이션의 실업률 그리고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더한 값으로서 현재는 상당히 지난 팬데믹 상황이 시작된 이후에 급추락한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10년 전 금융위기 때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대공황에 가까운 패닉 상황이 나왔을 때 이 테일러 준칙금리가 마이너스 영역에 갔었고 제로까지 회복되는데 걸렸었던 시간이 약 2년 정도가 걸리게 됐었습니다. 문제는 이 제로에 회복한 이후로도 미국의 정책금리가 인상되는 시점까지 걸리게 된 시간이 무려 한 2년 반, 약 3년 반, 그래서 총 6년 동안 미국의 제로금리가 바뀌지 않았었다는 거죠. 지금도 이 테일러 준칙금리가 이렇게 큰 폭으로 빠져 있다는 것은 내년 미국 경제가 여러 정책 효과나 저금리 효과 등으로 인해서 반짝 회복세를 보이게 된다 하더라도 이 테일러 준칙금리는 상당 기간 마이너스 영역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현재 이 10년 전에는 실물 쪽 위기보다는 시스템 리스크가 실물 경제를 덮친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시스템의 문제는 없고 실물 경제 위험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그만큼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것이 더 어려워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만약 조기에 경제를 회복시키지 못하게 된다면 이때와 같이 실물 경제의 침체 위기가 거꾸로 시스템의 위기로 전염되는 상당히 어떤 부정적인 시나리오로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보내게 될 이 제로금리 시대가 앞으로 한 3, 4년 정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2020년대 자체가 제로금리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떤 시간적인 부분에 여유를 갖고 대응을 하는 부분 등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물론 현재 2020년대 투자에 대한 특성도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팬데믹 상황이 있기 직전에 주식시장이 10년 동안 미국 기준으로 호황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하면 다음에 또 10년 호황이 계속될까라는 기대도 가져보실 수 있을 텐데요. 아까 제가 잠시 언급을 드렸었던 것처럼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에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을 거고 지금 말씀을 드려봤자 체감하실 수 없는 부분인 만큼 이 얘기는 또 추후에 여러 가지 어떤 자료와 보고서로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대는 상당히 순환성도 짙은 어떤 그런 시장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가 많이 올라서 버블이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식의 버블은 경기가 정말 과열되고 금리보다 성장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나타날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 버블이라는 것은 하나의 커다란 거품 하나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 버블이 터지게 되면 정말 대량의 실업자 그리고 가계의 파산, 가계와 기업의 파산 등과 같이 통제 불가능한 어떤 충격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근데 지난 10년 전에도 그랬고 현재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은 과거의 어떤 공급 과잉에서 비롯되는 주식 버블의 성격보다는 유동성에서 순환적으로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는 순환적 버블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적으로 이건 거품이야 라고 하면서 시장을 등을 돌릴 게 아니라 여러 자산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투자 기회를 찾는 부분 등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주식에 대한 부분을 한정졌을 때는 해외와 국내 또 대형주와 중소형주 성장주와 가치주 이런 다양한 어떤 선택군에 대한 조합 등을 통해서 앞으로 변화되는 어떤 시장 환경에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부분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강연의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내용으로 설명드릴 부분은요. 현재 시장이 뭐 상당히 양극화되어 간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얼마 전에 이제 그 세계 경제가 팬데믹 이후에 뭐 K자형 회복을 보인다라는 얘기도 나올 만큼 어떤 사회적 부의 양극화에 대한 부분 등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 2분기에 그 말 그대로 공포에 질렸었던 시기에 대응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뒤늦게 뛰어들어서 마음을 좀 졸이시는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2021년 이후의 시장 상황 역시 투자자들에게는 충분히 어떤 타이밍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오른쪽 화면에 보이는 우스꽝스럽게 생긴 이 그림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막내 아들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딱 이 그림만 보시면 앞에서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상당히 평범한 사람처럼 생겼고 머리가 덥수룩한 그림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 뒤를 보게 되면 등과 발목에는 날개가 달려 있고, 그리고 뒤통수에는 머리카락이 한 톨도 없는 대머리입니다. 앞에서 보면 누구나 저 머리채를 쥐어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한번 뒤로 지나가게 되면 절대 잡을 수 없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카이로스의 신은 기회의 신입니다. 지금 뭐 지난 그 2분기 때 있었던 팬데믹 그리고 패닉 상황에서 기회를 잡지 못한 분들이 그런 기회를 또 어떻게 잡을 수 있겠느냐라고 많이 고민들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 전개되는 시장 상황 그리고 2021년 상황에서도 충분히 투자자들이 시장 참여가 가능한 그런 평범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라 판단하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우리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특징, 그리고 왜 우리가 투자 활동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가, 그런 기본적인 환경, 이 두 가지를 숙지하시면서 2021년도를 맞이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저의 강연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